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위클리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구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해설위원 김한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안 게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엔트리도 다 제출됐죠? 네네. 예. 원래 오늘 조추첨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 일단 조추첨을 했는데 왜 다시 하기로 합니까? 네, 일단 24개 팀으로 조추첨을 했는데 두 개 국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랑 팔레스타인이었는데 두 나라가 누락돼서 다시 이제 오늘 정도에 조추첨을 하기로 했는데 또 뒤늦게 인도가 이 아시안 게임 축구에 나가고 싶다고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아시안 게임이라는 축구가 예선은 없고 이제 참가하는 팀들은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AFC죠? 아시안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AFC가 아시아 축구 연맹이 대리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추첨을 주도해야 되는 게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라는 건데 이제 AFC 쪽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임은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 있고 뭐 이쪽에서 좀 내부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일부 국가들이 이메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옛날 방식으로 서류 뭐 팩스로 신청을 해서 그 나라들이 이제 누락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행정적으로 너무 미숙한 게 아닌가. 그렇지.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아시안 게임이면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축제인데 네.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축구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유선이나 이렇게 담당자 확인 없이 이메일만 받다가 이메일 없이 다른 걸 하니까 우리 몰랐다. 네. 좀 황당한 거죠. 네. 그러면은 완료는 언제쯤 될까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일정이 안 나와서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뭐 다른 나라 축구 대표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군 문제가 걸려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뭐 아직까지 뭐 앞으로 대표팀이 어떻게 소집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전을 치르고 훈련을 할지도 조금 상대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추첨이 끝나봐야 조금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가 확정이 돼야 네. 그 분석도 하고 그렇죠. 그 분석에 맞춰가지고 선발로 누구를 뛸 것인지 결정할 텐데 네네. 그게 안 되니까 못한다. 그래도 우리가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는데 네. 뭐 예선은 문제 없겠죠? 네, 조별리그 정도는 충분히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16강 대진을 봐야 되고 뭐 어떤 팀을 만날지도 모르고 또 성인 축구와 다르게 이 23세 이하 팀은 뭐 우리가 알던 강팀이 조금 약하고 오히려 좀 독병들이 나올 수 있는 대회거든요. 그래서 분석이 당연히 필요한데 조별리그 대진이 나와야 16강에서 어느 팀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 불가능하니까 뭐 8강까지는 무난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조별로 1위로 통과하냐 2위로 통과하냐 이것도 큰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3위까지 이제 아마 16강에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3위로 뭐 갈 일은 없겠지만 또 조편성에 따라서 만일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뭐 김학범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예. 손흥민, 황희찬 같은 해외파 선수들은 차출이 조금 늦다고요? 네, 뭐 과거에도 뭐 조별리그 2차전 끝나고 오고 뒤늦게 보내줘서 오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해외파들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몇 명 더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한 경기 하고 개막전 하고 보내주는 걸로 이제 토트넘과 얘기가 됐는데 뭐 아직 협회 쪽에서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고요. 뭐 황희찬 선수도 당초에는 뭐 2차전 끝나고 온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또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서도 이미 계약서에 이 아시안 게임 차출을 동의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승우 선수 쪽은 좀 아직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리그 개막이 다른 데보다 좀 늦기 때문에 여유는 있어 보이는데 또 구단에서 뭐 굳이 늦게 보내고 싶으면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세 선수의 차출은 조금 시간이 돼야 되지만 웬만하면 뭐 1, 2차전 안에는 오겠다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세 선수는 병역 다 해결됐습니까? 안 됐죠. 세 명 다. 네. 그러면 그 팀에서도 네. 보내주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게
어떤 사례가 있는데 4년 전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손흥민 선수가 올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팀이 레버쿠젠인데 그때는 절대 뭐 그거 모르겠고 국면제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쓸 거니까 안 보내준다고 고집을 피워서 결국 못 왔고 그때 이제 금메달이 따서 20명 선수가 면제가 됐잖아요. 예. 손흥민 선수가 그때 왔더라면 이미 병역을 해결하고 또 더 좋은 팀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레버쿠젠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병역을 손흥민 선수가 면제받았다면 네. 나중에 이적할 때 훨씬 많은 이적료를 챙기지 않을까요? 맞는데 그 구단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개막전부터 아시안 게임을 하면 한 대여섯 경기 못 뛰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외국 구단들이 좀 군 문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이해를 못 합니다. 네. 말을 해도 뭐 나중에 가면 되지 않아. 뭐 30살 이후에 가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이게 좀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이해하더라도 좀 뭐 사실 구단이 그렇게 말하면 선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4년 전이 아쉽긴 하죠. 손흥민 선수는. 예, 뭐 아시안 게임은 그렇고 A 대표팀 감독 이야기, 뭐 누구를 접촉했다 외국인 네. 감독으로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조금 쑥 들어갔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감독들은 그건 이제 에이전트나 또는 뭐 그게 직접 관련된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뭐 대리인의 또 대리인 뭐 이런 식으로 간접 영향 있는 사람들이 좀 정보를 흘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예.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온 감독들은 오히려 한국과 좀 인연이 없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뭐 한두 번 정도 이름이 거론된 감독들에서 좀 유력하다고 보는데 사실 뭐 기사들이 날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뭐 프란델리 이제 이탈리아 출신의 감독이 이제 한국을 거절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클린스만 얘기는 뭐 날마다 나오고 있고 뭐 케이로스, 할릴로지치 또 아시아에서 활약했던 감독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협회가 이제 계속 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어요. 뭐 좀 추측 보도라든지 외신 보도는 좀 와전되고 어떤 특정인의 이득을 위해서 기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뭐 자제를 부탁한다라는 공지사항을 띄우지만 사실 언론이 그런 얘기를 뭐 거의 안 듣잖아요. 쓰고 싶으면 쓰는 거니까.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그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네. 오래전 협회가 감독 영입 대상자를 공개한 적이 있었다. 이때 수많은 기자들이 감독에 전화를 걸어 진행 사항을 묻는 바람에 결국 협상이 틀어진 사례가 있다. 좋은 감독을 선택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식 발표 때까지 차분히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이런지 않았어요. 대한축구협회는 이런 뭐 행동이라고 할까 이런 문구를 쓴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유독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런 공지사항이 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이렇게 쓰면 이제 기자들이 오히려 더 약간 반발심도 생겨서 아니 내가 기사를 취재를 해서 내 정보인데 그거를 왜 쓰라 말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픈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협회가 원하는 대로. 누가 오든 간에 지금 대표팀 감독의 첫 타임은 아시안컵이 되겠죠? 그렇죠. 내년 1월에 열린 아시안컵인데 기간이 많지 않아요. 예. 이 A매치 기간이 9월, 10월, 11월 하면 한 뭐 A매치가 6번 정도 남아 있는데 뭐 많다면 많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에 훈련 시간도 계산해 보면 뭐 한 20일 남짓이거든요. 다 합쳐도.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죠. 외국인 감독이 오면 선수 파악하는 데만 두세 달 걸릴 텐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월 뭐 한 초중순 안에는 선정이 돼야 이제 8월 말부터 9월 초에 열리는 A매치를 소화할 것 같은데 이 뭐 협회가 뭐 어쨌든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뭐 빨리 진전이 된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시안컵에 우리가 우승한 게 꽤 오래 전이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50 몇 년이었으니까 한참 됐고 뭐 우리가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표현을 아까 쓰셨지만 사실 냉정히 따지면 아시아의 호랑이가 된 적은 굉장히 오래된 기억들이죠. 그래서 뭐 아시아의 1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아시안컵에 나가면 항상 다른 나라들이 밀려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호주한테 패했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절호의 기회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호주에서 열린 대회라서 좀 홈팀의 강점도 있었고 해서 밀려서 졌는데 아시안컵이 쉽지 않습니다. 뭐 월드컵도 당연히 어렵지만 아시안컵도 뭐 해마다 강한 나라들 복병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력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사실 좀 따라줘야 되거든요. 어떤 대진이나 이런 8강 대진, 뭐 4강 대진이 근데 그게 잘 안 맞으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번이 기성용 선수가 아마 아시안컵까지 은퇴하고 은퇴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우승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어쨌든 감독 선임이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을 우승하면은
컨페데레이션컵으로 갑니까? 네, 그 대회가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네. 개최국 자격으로 간 이후로는 한 번도 못 없잖아요. 갔습니까? 네. 네. 근데 거기 가면 사실 보는 재미가 있죠. 사실 그렇죠. 크게 뭐 타이틀이 걸려 있지는 않지만 네. 강팀을 상대로 평가전을 어떻게 보면 대회로 하면서 예행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마 국내 축구 팬들도 컨페데레이션컵에 나가는 한국 대표팀의 모습을 좀 보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드컵 전에 네. 대륙에서 1등한 팀들만 모여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강팀들하고 맞붙으면서 네. 우리 실력도 한번 점검해보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한 번도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게 중요한 게 사실 A매치를 평가전을 잡는데 강팀들이 한국이랑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강팀들도 다른 강팀과 하고 싶어 하지. 그렇겠죠, 예. 아시아까지 뭐 오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경기를 하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대륙간컵은 뭐 어쨌든 경기를 해야 되니까 한국이랑 평가전 입장에서도 한국 대표팀은 굉장히 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축구협회에서도 반드시 이제 아시안컵을 하면 이기고 싶어 할 때, 우승하고 싶어 할 텐데. 네. 감독이 빨리 선임이 돼야 준비를 네. 할 텐데 일단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외국인 감독을 찾다가 뭐 연봉 문제 안 되고 여러 네. 가지 조건 안 되고 해서 그럼 다시 한국 감독에서 또 신태용 감독이 할 확률은 없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 지금 신태용 감독과 뭐 결별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회가 발표한 건 신태용 감독도 그 후보군 안에 놓고 평가를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한 8시간 회의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나왔거든요. 신태용 감독이 뭐 잘했다, 뭐 못했다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외국인 감독들이 너무나 한국이 오기 싫어서 다 거절을 한다면 뭐 한 1% 정도의 확률로 신태용 감독도 될 수가 있죠. 네. 근데 신태용 감독도 그렇게 하면 자존심에 스크래치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태용 감독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켜준다면 한 번 더 아시안컵에서 조금 또 만회를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신태용 감독이 뭐 4년 정도 감독을 했더라면 미련이 없이 떠날 텐데 갑자기 와서 한 1년 정도 급하게 준비해서 월드컵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월드컵에 대한 좀 아쉬움 그리고 마지막에 독일을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자신감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K리그 얘기 좀 해볼까요? K리그가 월드컵 영향 탓인지 관중이 약간 늘었다고 해요. 네. 늘었고 지금 조현우 선수의 맹활약으로 대구 FC 경기도 관중이 늘었다고 하는데 조현우 선수가 주말 경기에서 퇴장당했어요? 네, 이게 뭐 잘 되다가 또 이렇게 한번 삐끗할 때가 있는데 그 스루패스가 들어왔는데 페널티 박스 바깥쪽까지 조현우 선수가 튀어나왔어요. 뭐 기다려도 아마 실점이 유력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튀어나오자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바깥쪽에서 이제 주니어라는 외국인 선수가 슈팅을 한 걸 손으로 막아서 퇴장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프리킥을 줬는데 뭐 또 마침 대구는 교체 카드를 다 써서 미드필더인 유재문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끼는 좀 뭐 팬들이 봤을 때 좀 재밌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현 선수는 이제 다음 경기에 한 경기를 쉬게 돼서 뭐 강제 휴식이라고 할까요? 하게 돼서 뭐 대구에서 조현우 선수 보러 가는 팬들이 많은데 이거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근데 뭐 평상시 같았으면 골키퍼가 퇴장당하는 게 뭐 그렇게 이렇게 화제가 되고 언론에 오르내리고 할 일은 아닙니다만 스타 골키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K리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응원해 주셔야 또 국가대표 경기력에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조윤 선수 말이 나와서 그런데 문선민 선수도 이제 주말 경기에서 FC 서울을 잡아내는 활약을 하면서 인천 유나이티드에게 오랜만에 승리를 안겼거든요. 확실히 월드컵에 다녀온 선수들의 기량도 굉장히 늘어 있고 체력적으로 힘들겠지만 실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 게 느껴져서 아마 K리그 경기장에 가서 보시면 월드컵 스타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예. 김한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KTX 승무원들 역시 10여 년의 복직 투쟁을 마감하고 180여 명이 코레일 사원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자, 노회찬 원내대표의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메시지였다고 하는데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KTX 승무원들이 12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무려 4,526일, 12년하고도 2개월 만의 일인데요. 복직 당사자이자 KTX 열차 승무지부의 오미선 전 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축하한다고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네네. 예. 네. 굉장히 오랫동안 투쟁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복직 투쟁하실 때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릴 줄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시작을 안 했지 않았을까요? 네. 예. 그 사이에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시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동료들 서로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이제 저희 기자회견, 사실 그 장소가 저희 지부장님도 얘기했지만 그 장소가 사실 저희의 투쟁 장소입니다. 서울역은 항상 고공투쟁을 하고 사슬투쟁 아니면 항상 피켓팅을 했던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저희의 승리하였다, 저희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기자회견을 하려니까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이 서로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뭐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 노회찬 원내대표가 오랜 기간 투쟁해온 KTX 승무원 노동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예, 오미선 씨하고도 한번 뭐 대화도 나누고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감 때도 그랬고 항상 저희 문제에 관심을 가주셨던 분이 갑자기 그러셨다는 그 비보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예. 너무 안타깝고 정말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앞장서 주셨고 대변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 놀랍고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그 10년만 뭐 횟수로 12년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 저 오미선 지부장님은 해고당할 때 몇 살이셨어요? 네, 26살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뭐 계속 해직자 신분이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그 중간에 법원에서 해직이 부당하다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월급도 받았고요. 예. 대법원에서 다시 돌려주라고 그래서 또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10여 년 동안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 궁금한데요. 그 투쟁하면서 가장 사실 힘든 부분이 그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일을 하고 싶어도 그 투쟁을 하는 승무원이라는 그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많은 승무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해왔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결혼을 하였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남아있던 회사에 있었던 승무원들, 그 노노 갈등은 혹시 없었습니까? 뭐 지금 현재 이제 코레 관광 레저에 있는 승무원과 또 지금은 저희는 정규직화가 이루어졌던 합의서를 썼던 승무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원래 그 환원, KTX 승무 업무를 환원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게 철도 공사도 큰 부담이었고 그리고 더 길게 이 싸움을 이어나가기에는 저희 스스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환원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많은 승무원들이 지금 코레일 관광레저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이 사실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도 저희도 사실 많이 안타깝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복직하였지만 앞으로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코레일 관광레저에 있는 승무 업무, 그 생명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승무 업무를 꼭 철도공사가 환원할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문제 제기할 것이고요. 할 것입니다. 예. 그 아까 26살이었다 해고당할 때. 네. 그러면은 뭐 동료분들도 다 그쯤 나이 됐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또 아이도 있고 하면 복직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나눴겠죠, 동료들끼리? 뭐 이제 육아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예. 아직 합의서는 썼지만 그 절차라던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사에서 뭐 아직은 일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는 많은 시간들이 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뭐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 뭐 천막 농성도 하고 그쵸. 철탑 고공농성 삭발 네. 예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오고 오셨는데 그렇게 10년 동안 투쟁해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쉽게 될 거를 그동안 왜 우리는 싸웠을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첫날에는 되게 어리둥절했고 뭐 실감이 안 났는데 그 다음 날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니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나.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허탈한 생각도 들고,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랬습니다. 예. 그래요. 2006년 해고될 때, 그러니까 2004년 KTX 개통을 앞두고 이제 채용되신 거잖아요. 예. 그 당시 조건이 현재는 비정규직이지만 나중에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정규직을 전환해주겠다. 맞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들어갔는데, 예. 돌연 문자로 해고 통보. 예.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KTX에서 수많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딸랑 문자로 해고 통보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네. 저희는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그 2004년 개통 멤버입니다. KTX가 개통하면서 승무원을 뽑았고 그 당시에는 뭐 지상했고 스튜어디스 하면서 저희를 굉장히 많이 띄워주었는데 언론에 뭐 16대 1의 경쟁률도 뚫고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 저희는 홍익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뭐 그 당시에는 철도청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투여가 없다. 철도 공사로 가면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정규직으로 수용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1년 후에 보니까 이게 홍익회가 코레일 유통이라는 자회사로 이렇게 사업권이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이적을 권고했죠. 계속 이적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자회사로는 이적할 수 없다. 저희를 직접 고용해라. 니네가 얘기했던 약속 이행해라라고 하면서 계속 파업을 주장하면서 이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전원 다 당했고요. 280명 전원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소송해서 1심, 2심 승소. 당연히 대법원도 승소할 줄 알았는데 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진 거 알고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에 딜이 있었던 것이다. 그 소식을 나중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어떤 심정이 들으셨어요? 사실 그 대법 판결이 그렇게 나고 나서도 사실 의심은 했거든요. 이게 혹시 정보의 외압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왜 이렇게 1심과 2심과는 정말 180도 다른 대법 판결이 나왔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밝혀지게 되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이게 정말 우리는 사기를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것으로 사실 저희는 친구를 한 명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1억 원의 빚 때문에 저희는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억울했고 이번 문제에 대해 꼭 문제 제기를 하고 넘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법원 항의 방문도 하고 면담도 했었는데 코레일 사장하고 면담하셨죠? 그 면담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그 노사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전에 공사 사장님께서 그 종교계 어르신들과 그 비공식적인 면담을 통해서 그 KTX 승무원들의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풀어보자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사 사장은 그 전원 복직,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그리고 승무원 업무가 이렇게 환원이 될 시 전환 배치를 하겠다라는 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 기본 바탕으로 저희 KTX 승무지부는 교섭에 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교섭 중에 많은 난항은 있었지만 노사가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하였고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거 하나요? 그 10여 년 동안 투쟁하면서 처음 투쟁했던 그 인원이 모두 투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투쟁했던 분들만 복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 해고됐던 모든 분들이 복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280명 전원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복직을 희망한 사람들은
저희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재판을 걸었고요. 예. 거기서 1차 소송, 2차 소송에서 4차까지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 180명이 소송을 걸었고 이번 합의서에는 그 180명 전원이 복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 소송에 참여했던 180명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그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수사가 어떻게 됐으면 하는지 바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사실 그 양승태 대법 그 농단,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예. 그 이유는 저희는 사실 친구를 잃었고 그 친구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승무원 투쟁의 정당성을 사실 법적으로 저희는 인정받고 싶었고 판단 내리고 싶었는데 예. 대법에서 그렇게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문제 제기할 것이고 이 사법농단의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또한 투쟁으로서 저희가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예. 예. 제가 KTX를 많이 타서요. VIP 멤버거든요. 예. 다음에 KTX 차 안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미선 전 KTX 승무지부장이었습니다. 예, 저는 4부 사건대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2주마다 한 번씩 찾아오고 있죠. 사건대장. 오늘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그리고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프닝에서도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7번 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 정원섭 씨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는데 박 기자 이 사건이 어떤 건지 짧게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사건은 찬바람 부는 가을에 발생했습니다.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한 논두렁에서 초등학생 2학년 딸이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딸은 아버지가 춘천 역전파출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파장이 있었는데요. 당시 내무부에서는 10월 10일까지 범인을 꼭 검거하라고 엄포를 내렸고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강압수사를 해서 만화방 주인이었던 정원섭 씨를 체포해서 고문으로 살인범으로 모은 사건입니다. 예. 당시 내무부 장관이 김현욱 씨였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감히 경찰의 가족을 건드렸다 이렇게 해서 빨리 잡아라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론은 강간살인 조작 사건이니까 예. 진범은 온데간데 없고 정원섭 씨를 진범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 진범은 지금 뭐 누군지 알 수 없고요. 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졌듯이 이 사건의 진범은 정원섭 목사가 아니고요. 다른 범인으로 추정이 되고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결정했듯이 이 정원섭 씨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고요. 예. 근데 이 교수님, 네. 그 경찰이 범인의 음모에서 혈액형을 채취했다고 하는데, 네. 그 용의자인 정원섭 씨 혈액형하고 달랐다 그래요? 네. 그러면 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몰고 갔죠?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제 이 불일치하는 증거를 조서에서 뺐고요. 어허. 대신에 이제 이 정원섭 씨를 추정하게 만드는 그러면 특정하는 가짜 증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 가짜 증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지금 빚과 연필이 동원이 됐는데 예.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현장에 있던 이 9살짜리 여자이니까 이제 필통 속에 연필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연필을 9살 아들이 있었대요. 정원섭 씨가. 예. 그래서 그 아들의 연필하고 바꿔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들을 불러다 놓고 현장에서 발견한 이 연필이 내 연필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가 철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연필이 발견이 됐으니 결국은 그 연필의 주인공의 아버지가 가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음모가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신 혈액형이 불일치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경찰이 조서에다가 음모의 모양이
이 지금 정원섭 씨의 음모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이유를 달아가지고 이제 용의자로 특정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뭔 말입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죠. 아니 뭐 그런 거잖아요. 머리카락이 비슷해요 두 사람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은 이 정원섭 씨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빼고. 맞다는 증거는 조작해서 집어넣고 그럼 경찰도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윗선에서 빨리 잡으라고 하니까 고문을 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고문을 해서 결국 받고자 한 건 자백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관에다가 분리를 시켜가지고 뭐 밤도 재우지 않고 밥도 안 주고 뭐 갖은 고문을 다 했다고 합니다. 정원섭 씨 말에 따르면 책상 2개를 이렇게 봉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사람을 대롱대롱 매달아 놓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도 뭐 굉장히 가혹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허위 자백을 해서 결국 당시에는 이제 자백만으로도 유죄의 입증 증거로 활용이 되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유죄 확정을 받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경찰이 조작한 거는 뭐 과거에 늘 하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 예. 치고 그 재판에 가서는 이게 뒤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원섭 목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는 고문에 의해서 자백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나는 범인이 아니고 고문을 당했다고 진실을 말했거든요. 근데도 대법원까지 쭉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도 법정에서 그 판사들이 진실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하여튼 이 정원섭 씨 계속 억울했을 테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본인의 억울함을 네. 어필했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한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몰래 자신이 감옥 수기를 씁니다. 자신이 잃어버릴까 봐 기억을. 그래서 이제 쫙 기록을 해가지고 몰래 자기 신발에 숨겨놓고 해서 또 면회에 온 자기 부인한테 넘김으로써 그 세상에 자기 진실을 말했는데요. 훗날 약 3, 40여 년이 지나서 이분이 재심 재판이 열렸을 때 그 당시에 썼던 그 수기가 무죄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형을 다 살고 나와서 재심이 된 건가요? 형은 다 살지는 않았고요. 15년 2개월 정도 살고 모범수로 가석방 됐습니다. 성탄절 가석방 됐습니다. 다 살았네요. 어쨌든 그러면. 뭐 굉장히 오래 살았죠. 예. 그리고 나서 재심했는데 재심은 받아들여진 거네요. 그러면. 재심 받아들여서 대법원에서 2012년도에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아 무죄 확정. 예. 자 이렇게 무죄가 확정되면 억울한 옥살이를 15년 동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국가에서 뭐 손배소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심 판결에 따르면 지금 이제 뭐 지금 15년 이상을 이렇게 부당하게 수감이 돼 있던 그 이유로 지금 손해배상을 해라 하고 지금 금액까지 다 산출을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정원섭 씨의 승소로 지금 결과가 났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15년 억울하게 감옥 가 있었던 것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다른 것으로 보상하기 힘드니까 돈으로 보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민사 국가배송 1심 이겼지만 2심에서 뒤집어졌다. 이건 뭔 말입니까? 예, 1심에서 약 26억 원을 배상하라고 가족들에게 26억 원? 예,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강간살인범의 자녀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서름받고 살았는데요. 국가에서는 총 26억 원을 배상하러 판결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한 푼도 주지 말라고. 그 이유는 예. 너무 늦게 청구했다. 네가 당신이 손해배상을 너무 늦게 청구해서 줄 수 없다라는 논리를 댔는데요.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원섭 목사 사건 이전에는 보통 그 민사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약 3년 정도가 있었고 그게 이제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거를 6개월로 줄여버렸습니다. 대법원이. 이유도 근거도 없이. 그러면서 정원섭 목사는 6개월에서 약간 도가합니다. 10일. 그러니까 이제 190일에 청구했다고 해가지고 26억 원을 주지 말라고 선고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는 소멸시효가 다 예, 됐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억울하다고 그렇게 짧게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참담한 사건인데요. 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간살인범의 자녀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척 서름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 정원섭 목사님이 그 70년대에는 국가폭력으로 누명을 쓰고 살인범이 됐다가 지금은 국가로부터 한 푼의 배상금도 못 받고 지금 뇌출혈과 치매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지금 치킨집을 하면서
국가가 도와주지 않는 아버지를 병관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이 정원섭 씨가 다시 한번 국가폭력으로 2번 희생됐다. 그렇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버지 박정희 시대에 폭력을 겪었고 살인 2명 썼고, 두 번째는 그 딸 박근혜 시대에 자신이 재판이 거래가 된 셈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재판 거래라고 했는데 2015년 11월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협상 추진 전략 이 문건을 보면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거 국가배상 제한을 통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거사 정립을 하겠다 쓰여 있는데 국가배상 제한 이 문구가 바로 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지금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을 20 몇 억 나오면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3년짜리를 6개월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교수님 이거 재판이 끝났으니까는 뭐 다시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글쎄, 이 대목을 저도 오늘 오면서 뭐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돼버렸거든요. 예. 지금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 것을 지금 뒤집을 수가 있을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의문시 되고요. 그리고는 이게 확정이 된 과정도 결국 항소심의 재판부가 굉장히 특이한 판례를 뭐 참조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비슷한 이제 어떤 케이스에 적용된 판례 중에 시효가 6개월로 줄어든 판례를 하나 산출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항소심에서 지금 시효가 지났다라는 판결을 내가지고 1심에서 보상해라. 라고 한 거를 지금 뒤집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사실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이 항소심이 만약에 부적절하다라는 게 이제 만약에 이번에 여러 가지 뭐 적폐청산과 연관해서 입증이 되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좀 전향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KTX 승무원 사례도 있으니까. 네, 자, 네, 그럼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재심에서 그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다? 예. 라고 확정되고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6개월 10일이 됐으니까 안 된다. 이 논리입니까? 네. 그때 대법원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1심 판결 날 때까지 26억 원이 확정이 됐는데 그 사이에 2심으로 가는 그 재판 과정에 판례가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6개월짜리 판례가 하나 생겨버린 거죠. 예, 그 다른 사이에. 판례가 생겼으니까 정원선 목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 제기할 때는 누구나 다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과거 판례를 보고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1심 할 때 3년이었는데. 예, 1심 그렇죠. 3년이었는데 갑자기 6개월로 줄어든 겁니다. 2심 때. 그러니까 그 판례가 출현하게 된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에 혹시 재판 딜이 있었는지. 그렇죠. 예. 네. 그걸로 연결이 된다면 혹시 구제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이 정원섭 씨와 정원섭 씨 가족은 이 억울한 옥살이를 15년 하고 그리고 국가가 돈을 준다 그랬다 다시 뺏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 그래요. 뇌출혈을 또 앓고 계시고요. 예. 조금 정말 전형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볼까요? 이것도 억울한 사건 같은데요. 무기수 김신혜 씨.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예. 성추행 아버지 살인 사건. 이 사건 개요도 잠깐 살펴볼까요? 예, 과연 우리 아버지는 누가 죽였는가? 그 무기수 김신혜 씨가 18년 동안 청주 여자교도소 독방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사건은 2000년도 3월 7일 새벽에 발생했는데요. 그 뇌성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가 집에서부터 약 5km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시신 주변에는 교통사고 뺑소니를 위장한 듯한 그 자동차 파편이 뿌려져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경찰이 수사하면서 김신혜 씨를 의심하게 됩니다. 첫째 딸인데요. 그 이유는 그날 밤에 김신혜 씨가 사건이 벌어진 전남 완도 고향집에 왔었는데 새벽 1시에 아버지 시신이 발견된 새벽 5시까지 그때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김신혜 씨가 알리바이 입증을 못합니다. 경찰이 의심하는데. 그러면서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이 약 8개가 가입된 걸로 집중적으로 가입된 걸로 그렇게 밝혀지면서 또 그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김신혜 씨로 좀 확인이 되면서 경찰은 김신혜 씨로 범인을 몰아가고 또 수사 끝에 그리고 재판 대법원까지 가서 김신혜 씨가 아버지 죽인 살인범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무기수로서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김신혜 씨가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자백했지 않습니까? 이 자백은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수사 기록상으로 보면 경찰에 남긴 기록상으로 보면 자백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자백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잖아요. 예.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진술이 일관되고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수사기관, 경찰에서부터 법원까지 쭉 일관됩니다. 자기 스스로 범행을 자백한 사람들은. 근데 김신혜 씨는 총 경찰과 검찰에서 7차례 자백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일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7번의 발언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경찰 주장대로 김신혜 씨가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자수를 했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미스테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 이게 용의자가 자백 내용이 말할 때마다 뒤바뀌면은 이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앞서 사건처럼 이게 지금 비교적 그 경찰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기에는 이게 지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예, 뭐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김신혜 씨의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특성 자체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좀 취약한 경우에는 자백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요즘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증언을 참여를 시키거든요. 전문가들을.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취약한 사람들은 첫 번째 한 진술과 두 번째 한 진술이 꼭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는 특히 이제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할 때마다 자백할 때마다 내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초기 단계에서 김신혜 씨의 어떤 여러 가지 좀 취약한 부분들이 심각하게 고려된 상태에서 만약에 진행이 됐더라면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이 유죄 입증이 가능했을 텐데 더군다나 이제 김신혜 씨가 주장하는 바는 경찰에서 조사 과정 중에 강압 수사가 있었다. 이 대목은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샌드백 치듯이 머리를 때렸다. 뭐 내가 따지거나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험한 말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이제 수사를 진행했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 경찰에서는 폭력을 사용을 했다는 거고 검찰에서는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말로써 나를 굉장히 뭐 강제하고 나를 짓밟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어쨌든지 간에 자백의 임의성은 보장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경찰도 김신혜 씨를 범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보험 문제도 있고 말이죠.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지 상도 자기 이름으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네, 있고. 또 하나 그 김신혜 씨가 40kg도 안 나가는 여성인데 건장한 체구의 남성을 살해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뭐 수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그 아버지가 사망할 때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면 의심이 또 다른 부분인데 이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긴 먹었어요. 이거는 부검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100알에 해당하는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것으로는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 단계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이제 이유가 뭐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이 독실라민이라는 이 수면제가 누가 구입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거를 구입한 사람이 아무래도 뭐 사용을 했겠죠. 딸이 구입했다 그러면 강력한 또 용의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김신혜 씨가 뭐 구입을 했다는 근거도 찾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만취 상태에서 복용을 하면 이게 치사량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는 입증이 안 됐지만 어쨌든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사용됐다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경찰은 왜냐하면 보통 보면 이런 약물들은 남성 살인범보다는 여성 살인범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는 보험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입견을 활용해가지고 이 이제 딸이 존속살해 보험금을 노리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고서는 그 이외에 딸이 아닌 이제 용의자 이외의 수사는 제대로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증거 배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사건에 그 고모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네. 고모부는 어떤 존재로 등장하는 겁니까? 고모부의 존재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다음 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 고모부가 김신혜 씨를 설득해가지고 네가 아버지 죽이지 않았니? 라는 그렇게 물어서 그 김신혜 씨가 자기한테 다 자백을 했다. 그 후에 자기가 그 고모부가 김신혜 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라는 게 고모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초로 김신혜로부터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말을 들었고. 근데 이분의 말이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또 법정까지 갔을 때 매번 말이 또 달라집니다.
또 김신혜 씨는 또 자기는 고모부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친하지도 않았고 내가 왜 그분한테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왜 하며 죽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왜 고모부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아직까지 김신혜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신혜 씨는 오히려 고모부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따로 있다. 남동생이다. 그렇죠. 라고 했다고 말하는데 이게 참. 그래서 결국은 김신혜 씨가 뭐 물론 자백을 유지하지는 않았으나 초기 단계에서 바로 이제 동생이 혹시 죽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내가 덮어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국 시인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수정 교수가 단골로 출연한 그것이라고 시작된 것 같고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다뤘고 예. 그 김신혜 씨가 자기는 일관되게 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때부터 재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재심이 들어가지 않았죠 아직. 재심이 1심 법원, 2심 법원까지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재심을 결정했고요. 대법원에서 지금 재심을 할지 말지 결정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 특성상 그 재심의 사유, 2심까지 재심 사유가 된 게 뭐냐면은 그 경찰의 위법 수사입니다. 경찰이 초기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김신혜 씨 집을 뒤졌거든요. 이게 그리고 확인이 됐고 이 사유로 재심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아마 이걸 뒤집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재심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심을 결정이 되면은 그 재판관이 당시 수사 기록 이런 거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 변호사 나올 테고. 그럼요. 똑같이 네. 합니다. 그 수사를 다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재판관이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서 이제 재심은 확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재심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이제 혐의를 벗는 사건들은 많은 경우에 대안적 가설이라는 게 상당히 설득력을 얻을 때 혐의를 벗게 됩니다. 예컨대 지금 이 김신혜 씨는 범인이 아니지만 누군가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심증 같은 게 있으면은 재심에서 무죄 확정이 쉽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과연 이제 수사 기록만을 가지고 그게 지금 그런 정도까지 심증이 굳혀질까가 사실은 상당 부분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재심이 뚜껑이 열리면 상당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전문가 참여제 같은 거를 아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술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들의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동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술들이 변화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재판의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형사들이 초동 수사 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고 확정 편향으로 가버린. 그런데 그렇죠. 재판에서는 그런 건 없을 거다 이 말이시죠. 그렇죠. 이제 일단 확정 편향에선 벗어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혐의가 벗어지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럼 당시 수사했던 형사들도 증인으로 나올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심리 전문가 이런 분들도 다 나와서 결국은 판단하겠죠.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일단 보고 재심 결정이 나는지 또 재심도 치열하게 법리 공방이 오가겠네요. 그럼 1심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 김신혜 씨 같은 경우는 해남지법에서 해남지원에서 바로 무기수가 됐기 때문에 1심에서부터 바로 처음부터 시작을 다시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결론 나오면 그때 나와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